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국내 증시에서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행렬이 올해 내내 최고의 화두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면서 또 미국으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원화가 많이 약세였던 것도 하나의 좀 요인이 되기는 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순매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 이게 참 어려운 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도 원화가 강해지지 않은 모습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화가 너무 약세죠. 네. 그 순유입되는 그 자금의 규모를 감안을 하면 더 약세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했을 때 앞으로의 방향성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도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산 거는 한국에 상장된 미국 주식을 산 거 아니냐. 이를테면 이제 HBM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일부 어떤 미국으로, 예를 들면 미국으로 가는 것들. 이를테면 화장품도 1분기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온 이유가 미국이죠. 중국에서의 비중이나 중국에서의 좀 소위 말하는 탈출의 어떤 기폭제로 모멘텀 삼아서 뭐 일본이라든지 이 미국으로 가는 물량에 대한 베팅이었잖아요. 뭐 불닭도 그렇고 김밥도 그렇고 그렇죠. 뭐 반도체야 말할 거 없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을 산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네. 한국의 성장률에 베팅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수요가 얘네들 수출 잘하면은 우리나라 내수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기업과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별로 없죠.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이 환율이 강해지려면 뭐 차트도 저희가 그려놓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GDP 비중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터널리지 순환 논리일 수 있지만 달러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 달러 표시 GDP라서 전 세계에서 GDP의 비중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달러화라는 건 뭐냐면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달러가 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이외의 나머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유럽의 성장률이 떨어져서 달러가 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GDP를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GDP 비중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가장 최근에 낮았던 수준이 언제냐면 1,050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2018년에. 근데 그 이후로 위기는 아닌데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GDP의 비중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 2%였는데 지금 1.6%까지 내려왔거든요. 내년에 이 비중이 올라간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갈 수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보다 더 강한 소위 말해서 미국으로의 수출만 아닌 내수주도 사고 아니면 다른 쪽에 이제 어떤 성장이 있는 쪽도 사겠는데 하다못해 중소형주까지. 근데 그건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년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전 세계 성장률이 한 3%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2% 중후반이거든요. 잘해봐야. 그렇죠. 그럼 비중이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원화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1,300원 중후반이나 내지는 뭐 1,400원이 넘어가도 위기는 아니지만 이런 고환율에 대한 어떤 고착화를 일단 내년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 하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 들어오더라도 원화 강세 수혜주라든지 뭐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수출주가 아닌 다른 쪽의 수출주라든지 이런 거를 사들이기는 저는 생각할 때 어려울 수 있다.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는 쟤네 미국에 잘 파는 거 여기도 있네. 밸류체인을 산 거죠. 그냥 미국 주식인데 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야, 요게 약간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애매하네. 네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내부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우리나라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채의 부담, 그러니까 부채의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은 소비하고 가게도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소비는 뭐냐면 기업은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일어나서 GDP 성장률 나오고 GDP 성장률 나오게 되면 원화가 강세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개인들의 어떤 아니면 기관들의 자금이 또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한 추세장을 만드는데 그 추세장을 만드는 기준점은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사이클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끝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야? 지금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작하잖아. 금리 인하가 끝났을 때요? 네. 어. 여기 제가 차트를 네, 그려왔는데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 음영 처리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자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제 금리 우리나라의 금리고 지금 3.5%이지 않습니까? 빠르면 8월달 최근의 분위기 보면은 뭐 연준이 9월에 금리 내릴 것처럼 보이니까 빠르면 8월달에 우리가 먼저 내릴 수도 있고 늦어도 10월달에 내릴 네. 거라는 컨센서스. 근데 이 차트만 놓고 보면 보시면 금리 인하가 시작된 점,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는 이게 좀 지루한 박스피였어요.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이게 민간의 부채 증가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의 어떤 부채의 증가율인데 5년 전 대비의 증가율인데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대출은 GDP 대비 125%고 그렇죠, 많죠. 가계도 이제 100%를 넘은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디레버리징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자, 우리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부채를 바로 이렇게 레버리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70%고 기업도 70%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산성을 위한 투자 소비를 할 수 있는 이 여력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미 좀 목에 찼고. 힘들다. 네. 그리고 곳곳마다 이렇게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때는 항상 여기서 공급 과잉의 산업이 돌출하고 그 공급 과잉이었던 산업이 굉장한 시가총액을 갖고 가다가 쭉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면서 그 비중이 줄어들었을 때 비로소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 여기로 보시면 우리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지루한 박스피일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차화정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공급 사이클에 맞춰서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일으켰었는데 결국은 조선업종, 건설업종, 자동차까지 이렇게 계속 하락했습니다. 시총이. 그 과정 그리고 이때 뭐 조선업체들, 건설업체들, 빅베스 그리고 내수의 어떤 디레버리징 리스크를 끝나고 그때 금리 인하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일 때 비로소 레버리지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왜 2차 전지 얘기 드렸냐면 엄청난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과잉산업도 있을 텐데 이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구간의 감내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차 전지만 하더라도 시총이 20%까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야 반도체가 합치면 30%야 이것들 오르면 되잖아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소재, 철강, 2차 전지 뭐 건설 일부 그다음에 뭐 저기 뭐죠 게임주 뭐 이런 좀 이렇게 좀 잠들어 있는 다 합치면은 네. 반도체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나쁜 말은 5대5로 차별화가 되면 지수는 플랫. 박스 필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잠들어 있는 녀석들을 깨워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근데 그 가계부채 시간이 기업부채도 필요해요. 네. 또 시간이. 이제 사실 GDP 대비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내려오려면 저거를 뭐 다 빚을 갚아라 이럴 수는 없고 GDP가 그만큼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됩니다. 네. 부채는 횡보하고 GDP는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도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엄청난 그 가계 부채 100% 됐던 부분들을 빠르게 시장의 논리로 디레버리징 했습니다만 거의 5년은 걸렸거든요. 그때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되게 강력하게 부채 재조정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빠르게 했음에도 5년, 우리나라는 그거 더 오래 걸리죠. 규모도 훨씬 많고. 네. 그러니까 규모가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 이제 대외적인 변수, 뭐 아까 뭐 트럼프 트레이딩 뭐 여러 가지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만 좀 대외적 변수를 좀 떠나서 그래도 이쪽에서는 실적 성장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공교롭게도 최근에 엄청 주가가 좋은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 보자라는 얘기를 뭐 하반기 전망 뭐 6월부터 했는데 계속.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그 디레버리징한 얘기를 했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미 구조조정과 이미 디레버리징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고환율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모멘텀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중국을 배제하는 거에 대한 모멘텀이 되는 그런 산업인데다가 실적만 놓고 보면 올해 1분기 아마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한 조선업체들은 7말 8초 7말 8초 이 정도 나옵니다. 네. 1분기까지는 저가로 수주했었던 물량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좀 이게 희석이 되면서 2분기, 3분기부터는 고가 수주 물량이 들어오는. 그러면 이게 마진이 개선되고 ROE가 개선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 ROE가 야 이게 10% 가기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 안에서 ROE가 개선되는 업종을 찾다 보면 조선업종이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지만 그때 가서는 실적이 좋아서 물론 우리나라 너무 빨라서 실적 좋게 나오면 세로인 되는 리스크는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는 거는 이제 수주를 또 내년에 가면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틀에서는 조선업종은 사실은 이제 바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적 자체가 약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조선업종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제약바이오도 저희들은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실적 측면에서요? 네, 실적 측면도 있고 뭐 비슷하게 이제 뭐 수출이라는 건 또 있고 생물보안법도 그러니까 약간 이게 비슷한 게 중국을 견제하느냐 우리나라가 잘하느냐 그 밸류체인에 속할 수 있느냐 하나오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의 왜 방산업체와의 그렇죠. 그런 것도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좋은 거냐? 그럼 제약바이오, CDMO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환율 높은 수준에서 이익이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금리 인하를 갖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기에 상당히 좀 각광을 받는 게 제약바이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빅테크 다음은 빅파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금리 인하 수혜 하면서 빅파마의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항암제라든지 찾아보면 엄청난 그쵸.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그동안 시총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3년간 계속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소위 말해서 빈집 중에 하나이고 제약바이오도 하반기에는 좀 봐야 되는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반도체야 당연히 이제 시장 전체적인 비중에서는 유지를 해야 되고 반도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가 콜을 받든 못 받든 전체 HBM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의 이 서메이션으로는 살아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이제 물론 이제 뭐 큰형님은 계속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게 또 그 기업마다 이슈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건 그렇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예. 저희 제약 담당 애널리스트하고도 얘기해 보면 뭐 잭팟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예상하기 어렵고 하나하나 이제 가능성 있는 쪽으로 이제 접근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CD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계절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 실적 추정이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가시성이 높다. 그러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좀 뭐 되게 근거거리가 되고 금리를 만약에 내려준다 그러면 현재 높은 어떤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적어져서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뭐 비만 치료제에서 지금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항암 시장이니까 항암제 시장에서 잘하는 뭐 이를테면은 이제
그 뭐 면역 항암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이런 거 보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뭐 이런 기업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큰 기업이죠. 근데 큰 기업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움직임이 최근에는 상당히 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측면을 저는 오히려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수혜로 성장주를 봤을 때 예전에는 제약바이오하고 뭐 소프트웨어였는데 소프트웨어는 뭐 네카오나 게임이 들어있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사실 조금 중국 내수와 한국 내수의 부진으로 어떤 모멘텀이 좀 탈락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광고 쪽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모멘텀이 좀 제약바이오가 좀 한몸에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그러면 이제 뭐 네카오 같은 이런 그렇죠. 인터넷 관련 네카오, 쪽확 뭐 떴었는데. 게임주 이런 것들이었죠, 사실은. 아. 근데 지금 뭐 중국 내수, 한국 내수의 좀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 좀 이렇게 싼 건 맞는데 잘 이제 움직임이 덜하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사실 엄청 지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중장기 투자자, 1년 이상의 투자자는 네이버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수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장에 대한 그림을 잡기가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좀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러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훨씬 좀 편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요거는 이제 매크로 측면 금리 네. 인하 봤을 때도 그렇고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조정, 디레버리징을 먼저 거쳤던 업종, 뭐 조선 네, 그쵸, 있을 조선. 테고요. 건설도 참 건설이요? 네, 우리나라 건설이라는 산업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너무 잊혀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건설이 참 재미있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부동산은 우리나라 좀 이제 앞으로 조금 힘든 구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네. 근데 건설 업체는 특히 이제 큰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다 아무도 안 들고 있고 빈집. 네 거기다가 실적 발표할 때 이 정도면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난 거고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면 결국 이제 얘네들도 이제 결국 저기 뭐냐 그 비용이 좀 줄어들면은 이제 물량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기 금융 비용이 줄어드는 거랑 그 다음에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약간 그 뭐죠 원부자재 비용이 예, 예. 하반기 갈수록 조금씩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막 그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아파트 물량이나 이런 거 막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주식을 가장 사기 좋고 퍼포먼스가 좋을 때는 이제 최악을 더 이상 벗어날 때. 나빠지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건설도 해당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기 봐, LS 증권에서 건설 담당이 저희 김세련 연구원이 있는데 김세련. 그분의 이제 시각을 제가 뭐 약간 저 김세련 연구원님 좀 저희 YG 클럽에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섭외를 좀. 건설에 왜냐면 이제 대해서. 슬슬 주변에서 그 이야기 나옵니다. 건설이 정말 최악을 벗어날 수도 있다. 최악인 상황이죠. 주가 자체만 놓고 그렇죠. 보면. 네. 근데 또 이제 뭐 2분기 실적이 될지 언제 실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딱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거 뭐야 최악은 아니네 라고 하면 이제 주가는 그때부터 튈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튀고 나서 사면은 그렇게 큰 턴아웃에서는 또 수익 내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튀기 전에 좀 비중을 좀 늘려놓고 조금씩 오르는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되게 참 그런 게 빅테크는 그 누구가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그렇죠. 다 그렇지 좋다고 않습니까? 하죠. 예. 근데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때 이제 빠지고 다른 거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때 오르는 것처럼 빅테크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빅테크 다음에 빅파마 내지는 빅테크 내에서도 엔비디아 다음엔 이제 아이폰, 애플을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전환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줘야 사실은 무너지지 않고 이제 그 뭐랄까요 이 시장의 상승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 저는 시장이 뭐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빅테크 내에서도 이제 애플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고
빅테크 다음에 또 빅파마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반도체도 있지만 이제 조선건설이라든지 뭐 그런 업종에서 제약바이오 이런 데에서 좀 올라와 줘야 시장이 좀 수익률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주식이라는 녀석의 주가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 아마 주가의 속성을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빡 와닿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중호 센터장님 네. 자주 모셔야겠네요. 여기 조리 있게 딱딱딱 포인트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왜냐면 장황하게 군더더기 없이 포인트를 딱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가지고 언제든 뭐 말씀 주십시오. 구이베스트 현 LS 증권. 맞습니다. LS 증권 많이 기억해 LS 주십시오. 투자증권 아니고 LS 그냥 증권. LS 증권. 네. 뭐 혹자는 이제 그 롱숏으로 양방으로 다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그런 의지의 표현이냐? 롱숏 증권 아니냐? 뭐 롱으로도 그 수익 생각을 나고 못했네. 숏으로도 수익 날 수 있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미납니다. 네. 그래서 신중호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